GTX 뚫린다는 거 작년에 몰랐습니까? 그럼 왜 작년 초엔 GTX 주변에 왜 안 샀었어요? 팔아야죠. 그동안 오른 것처럼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게 안 가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2대12 복덕방 기자들의 김나리 기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이신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올해 집값 어떻게 될까요? 올해 집값 저는 하락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투자 수요가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하면서 일종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가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바뀌는 시점은 혹시 언제쯤으로 보세요?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데 일단 6월 이후로 종부세가 강화되고 그리고 양도세가 중과되니까 다주택자를 중심해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지금 투자 수요가 크게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일 겁니다. 정부가 2월 4일에 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시장에 단기 영향을 미치기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원래 한국의 부동산은 투자나 투기 수요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실수요가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왜 사냐? 사실 그 기본적인 출발점에는 뭐냐면 전세 가격의 상승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보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쫓겨서 버티다가 샀거든요. 투자나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을 막 그동안 한 것처럼 하면 투자 수요는 줄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투자 수요는 줄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실수요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좀 안정되다가 갑자기 다시 또 앙등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요의 심리를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또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공급 정책은 잘 방향선회를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요의 패닉 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공급은 두 가지 성격을 가져야 돼요. 속도와 질이 좋아야 돼요. 빨리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위치를 지어야 돼요. 근데 정부가 공급 정책을 내세웠는데 80만 가구 물량을 내세운 거예요. 막대한 물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시적으로 빨리, 얼마나 좋은 곳에 지어야 되는 게 사실 관건이었는데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집값이 하락할 때 나타나는 신호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하락 신호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감소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가격이 올랐으니까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흥미로운 건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가격이 오를 때 오히려 수요가 증가합니다. 왜냐면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때 사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오르면서도 수요가 떨어지는 건 이제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시장에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중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때가 가격 변화의 첫 번째 신호고요. 그 다음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줄기 시작하면 드디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매물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떤 현상이 또 이어지냐면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절차를 밟아가는 거죠. 어디부터 하락할까요? 많이 오른 것이 많이 빠질 겁니다. 특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나 강남은 실거주 비율이 40%밖에 안 돼요. 투자자가 훨씬 많다는 거죠. 집을 보유한. 그러면 투자자들이 앞으로 세금 부담이나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떨어지면 집을 많이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가격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그걸 사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한 채 더 사면 되잖아요. 근데 강남 집을 왜 두 채를 삽니까? 살 수 있죠.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 집을 한 채를 더 사잖아요. 그건 취득세를 2억 정도 내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왜 내가 예를 들어서 강남 어떤 A 지역에 사는데 B 지역에 왜 아파트 두 채를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투자 목적의 수요도 줄고, 그리고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산 분들도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제가 예상하는 그런 매도 물량도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거에 대표적으로 강남. 예를 들어서 실거주자 비율이 엄청 높아요. 90%,
80%. 거기다 대고 거기는 투자하는 사람들 별로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 곳은 변동성이 적겠죠. 그런데 강남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북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좀 빠질까요? 가능성이 있죠.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있는데요. 최근 한 20년 동안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2006년이었어요. 2006년에 강남의 뭐 아파트는 지금보다 더 심했는데 1년에 거의 50% 60% 실거래가. 그런데 그 오른 다음에 2007년도에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이 오른 구가 노원구였어요. 그런데 2007년이 정확히 시장의 고점이었어요. 그 뒤로 2013년까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곡점이 나올 때 그렇게 중저가 아파트나 외곽 아파트가 올라요. 마지막 그런 국면에서. 제가 그 노원구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통계로 나오는 거니까. 2020년도에 서울구에서 가장 많이 오른 구는 노원구. 이상하게 이렇게 데자뷰가 돼요. 이거는 그 시장의 변화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지역이 막 올라요. 그러다가 이제는 감소폭이 떨어지면 이제 밀려나가서 일종의 풍선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중저가 아파트나 외곽의 아파트가 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오르고 수요자가 감소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유사하게 일어나고 대신 시간 레인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동일하게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강북이나 이런 지역도 영향이 없을 수 없고 GTX 노선 따라서 집값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가격이 좀 빠질까요? 자, GTX를 만든 이유는요. 서울 시내의 분산 수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도 오르고 다 올라요. GTX가 생기니까. 신기하죠. 이게 바로 자산시장의 속성이에요. 뭐냐면 뭐랄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런 계획이나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GTX가 뚫린다는 건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격에 다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GTX 뚫린다는 거 작년에 몰랐습니까? 근데 왜 GTX가 지금 막 이럴까요?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다고 하는 지금 시점이 과연 나만 아는 시점입니다. 모두 다 아는 시점이다. 라는 고민인 거죠. 그 가격의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그럼 왜 작년 초에나 왜 GTX 주변에 왜 안 샀었어요? 그때 비밀 아니었어요. 신문에 다 나왔는데.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날린 겁니까? 근데 누군가는 작년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또 살까요? 아니면 지금 팔까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내 집을 마련하든 시장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변화의 관점. 그래서 나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으면 그게 가격에 반영돼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어떻게 지금이라도 집 팔아야 할까요? 팔아야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이 심리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주택을 갖고 있을수록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유세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양도세도 중과되잖아요. 근데 냉철하게 보시면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동안 오른 것처럼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게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럴 가능성도 크지 않고. 자산 가격이라는 게 누군가 높은 가격을 계속 사줘야 되는데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계속 사줄 사람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대출도 안 되고 이게 가격이 오른 거 같고 우리나라 소득이 증가하거나 어디서 막 돈이 쏟아진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데 재난지원금으로 풀려서 부동가격이 오른다. 근데 한 명당 10만 원씩 주는데 그걸 어떻게 집을 사는 겁니까? 모아서? 그거는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처럼 사실은 앞으로 사줄 사람이 줄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은 지금 그렇게 과도한 집을 갖고 계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다주택자분들 중에 노후계층이 많으시면 노후계층은 장기적으로 캐시플로우가 필요하잖아요.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이제 집을 갖고 있으면 현금 내시는 게 더 많으실 거예요. 세금이 증가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이 좀 냉철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주택자 갈아타기 해도 될까요? 1주택자 갈아타기는 결국은 집을 지금 사시는 데를 팔고 더 좋은 곳이나 더 비싼 데를 가셔야 되는 건데요. 그러기에는 대출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갈아타기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부담 문제도 걸리기 때문에 심지어 아주 짧은 기간에도 마찰적 문제들이 생겨요. 내가 또 팔면서 또 저쪽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집을 또 구하기도 힘들고 임대차 보호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갈아타기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택자는 지금 집 사도 될까요? 최근 한 2년간 무주택자분들한테 집 사지 말라고 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변동 요인이 있었고 제가 잘못 예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전제해야 될 건 뭐냐면 집을 주식처럼 사고 팔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는. 특히 실거주자 입장에서. 그래서 뭐 최소한 7, 8년을 살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만약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면 이렇게 심리에 쫓겨서 사시는 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내 수준에 맞춰서 사게 되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거주할 수 없는 지역에 무리하게 또 집을 사게 되는 그런 결과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집값이 계속 오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과 10년 전에도 크게 하락한 경험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추세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2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00채가 채 안 돼요. 물론 설 명절도 있고 그런 변화도 있겠지만 이건 뭐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5천 가구, 6천, 7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400가구라는 건 이건 뭐 엄청나게 준 거잖아요. 물론 좀 더 기간이 남았죠. 지금 며칠 더 뭐 한 2주 정도 남긴 했는데 근데 이렇게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는 건 그런 변화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집을 사시고 파시고 보유하시고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 겁니다. 네, 여러분 몫인데 한 가지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집을 살 때 A하고 B라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집이요, 둘 다 10억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가 살 시점에 10억짜리가 9억으로 빠졌고요. 하나는 10억짜리가 갑자기 7억으로 빠졌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뭘 사시냐면 덜 빠진 걸 사요. 왜냐면 덜 빠진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반대로요, 오를 때도 보면 조금 오른 거하고 많이 오른 거 할 때 사람들은 많이 오른 거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쫓아가거든요. 잘 보세요. 많이 빠진 거하고 조금 빠진 거 할 때 적게 빠진 게 안전한 게 아니라 많이 빠진 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좀 달리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는 철저하게 가격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가격 변동폭이 많다는 건 뭐냐면 물론 리스크를 얘기하지만 근데 많이 빠졌다. 그러면 그건 되게 안전한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제 말씀이 참고로 하시겠지만 이런 어떤 기준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하고 부동산 중에 어떤 게 재테크하기에 더 좋을까요? 그건 뭐 시기마다 다른데요. 여러분이 지금 경제 상황이나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 그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어떤 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불확실성이잖아요. 그게 뭐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불확실성 상황에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언제나 대처할 수 있게. 그래서 갑자기 어떤 좋은 주식이 떨어졌으면 빨리 투자 목적으로 좀 사기도 하고 뭐 그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보다 주식이 월등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한 번 사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고 팝니까? 제가 증권회사에 있어서 주식을 좋다는 말씀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관점에서 제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빨리 뭔가 행동할 수 있는 관점에서는 훨씬 더 이렇게 유동성 있는 자산을 늘려나가는 게 앞으로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자꾸 고정화된 자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지금은 관심을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